어차피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겠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신고가가 경신될 것 같고요. 전세가가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고 전세 시장도 좀 불안정하게 그리고 상승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런 대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전세 대출이나 전세 시장 자체를 그냥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 대출 자체가 사실은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이 전세가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이 집값의 상승을 시키는 원흉이다. 버팀목 대출을 막았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세인데 나 왜 막냐.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런 뭐 네. 댓글 달았더라고. 버팀목 대출 막았다는 건 버티지 말라는 거죠. 전세로 버티지 말라. 집사라는 의미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딱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지금 핫 이슈죠. 대출 규제 어떻게 된 건지 풀팽님 모시고 대출 시장 분위기부터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엄청 바쁘시고 정신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게 대출 규제가 갑자기 나온 것도 있고 네. 또 강력하게 나오다 맞습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거 해석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우선 뭐 대출 관련 규제다 보니까 뭐 이번 정책을 뭐 간단하게 뭐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무후무한 대출 규제였다. 627, 666 대책이었다라고도. 666 대책. 네.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서울 수도권 규제고요. 네.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이 되었죠. 6억 원까지만. 왜냐하면 내가 DSR 즉 소득 범위가 남는다고 하더라도 20억을 사도 6억 원, 10억 원을 사도 6억 원 이렇게 주택 가격 제한이 아니라 한도 제한 6억 원에 걸렸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조건으로 받으시려면 6개월 이내에 처분 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 조건이 이제 다시 생겼죠. 그래서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6개월 이내로 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666 대책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6억까지밖에 못 받고 그다음에 6개월 안에 또 전입을 해야 되고 네. 또 그다음에 집을 처분하는 것도 6개월 안에 처분을 네, 해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원래 6개월 안에 처분하는 거 이게 너무 과하다. 네. 왜냐면 뭐 이제 일시적 2주택 뭐 중간에 전세 껴 있으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풀어주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다시 또 막아버렸어요.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어저께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어제 6월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보면 이제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용도의 유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빈틈이라든지 풍선 효과를 받을 만한 것들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플러스 이렇게 6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 규제가 어찌 보면 이제 뭐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네. 내일부터 적용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바로 적용했죠. 네. 사실 뭐 정책을 꼼꼼하게 짰다고 하더라도 항상 빈틈은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또 이제 피해자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어떤 피해 사례나 뭐 현장의 뭐 반응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본계약 즉 계약금과 계약금 영수증까지 들어온 6월 27일까지요. 그런 분들은 종전 규정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총량이 없으니까 은행 자체적으로 지금 자율적 DSR 총량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계약까지 마쳤는데 대출 접수까지 못 마무리하신 분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대출 접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보통 1, 2개월 전에 받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잔금을 치시려는 분들 뭐 이제 10월, 11월, 12월 같은 분들은 지금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잔금을 좀 늦출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은 받겠지만 본 계약을 마무리했으면 근데 은행 자체적으로 연말에 총량이 남아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제 8월 달까지는 신규 접수권을 안 받는다 하는 은행들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은행으로 넣으면 종전 규정이 적용이 되겠지만 좀 그러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 해준다고 해가지고 믿고 네. 있었는데 네. 갑자기 뭐 이제 한도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네. 이제 대출 못 해드리겠다. 네. 그러면 뭐 다른 은행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각 은행별로도 지금 총량이 많이 남아있는 은행들이 넉넉치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혼란 때문에라도 이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대출 차주들까지는 다 받아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었던 내 주거래 은행이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손품 발품은 좀 이제 팔아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네. 당장 나 잔금 치러야 된다. 네. 뭐 잔금 한 3개월 뒤로 해놔가지고 이제 막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 분들 막 걱정 많단 말이죠. 네. 현재 버전으로는 구하려면 구할 수 네, 있나요? 구할 수 있죠. 아, 네.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6월 27일 전에 계약을 잘 해놨다면은 네.
뭐 대출 쪽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이제 1금융권에 내가 원하는 한도와 금리를 주는 그 은행이 반드시 나에게 잔금을 준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아, 네. 최근에 그런 기사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 계약도 해놨는데도 갑자기 그냥 못 해준다고 네, 미안하다고. 네. 아, 그런 것들은 이미 한도가 다 차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1금융권 은행은 거의 대부분 한도가 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2금융권으로도 많이 이제 이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실상 아무리 이제 2금융권이 금리가 좋다 하더라도 1금융권이 보통은 대부분 이제 금리까지도 좋기 때문에 내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은행에서 잔금을 치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대출 총량 때문에 네. 밀려나거나 다른 은행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 전세 쪽도 지금 뭐 아비규환이다 이런 기사가 네.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입주장일 때 전세 대출 못 받게 한다 이런 것도 조건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때문인데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임대인, 즉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가 바뀔 경우, 즉 갭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 등기 이전을 할 경우를 말하는데, 즉 갭 투자를 할 때는 전세입자를 들여서 그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럴 때 그 전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 대출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거고, 이렇게 갭 투자로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해주지 않겠다. 전 네. 은행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갭 투자에 활용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다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지금 매도자랑 전세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매수인이 승계받는 조건으로도 이제 사실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이 그 발표 나오고 한 일주일간은 막혔다가 다시 지금 조금 풀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틈이다 또는 꼼수다라는 식으로 말이 많기는 한데 여전히 이제 피해는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627 이전에 전세 계약 마무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아, 네. 그러니까 기존의 매도자랑 먼저 전세 계약을 해버리고,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갭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네. 이전을 하면 네네네. 된다. 네. 근데 이게 또 기한의 어떤 그 여유치가 좀 있지 않나요? 원래라면은 2, 3일 정도라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했는데 사실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3개월 텀은 두시는 게 좋아요. 아. 왜냐하면 매도와 매수인 간에 완전히 등기 이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를 은행에서는 3개월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규정이 적용이 되면 3개월까지는 볼 거고요. 아니면 지금과 같이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자금 대출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 주담대 일으키는 형태로도 사실은 많이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에 있는 집주인하고 지금 먼저 전세 세입자를 먼저 맞춰놓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는 네. 식으로 해놓으면은 세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네. 뭐 이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그런 갭 투자 형식은 아니니까. 게 되는데, 네. 요게 또 불안불안하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텀을 두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는 뭐 기축 아파트를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쳐도 네. 이게 지금 준공이 막 된 네, 그거는 신축 불가해요. 아파트를 막는다는 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이거든요. 좀 이거를 정리를 해드리면 중도금 대출은 여러분 규제가 없어요. 네. 중도금 대출은 여전히 분양가 제한 없이 DSR 보지 않고 이제 비규제 지역은 60%까지도 나가는데 문제는 이게 잔금 대출로 돌아섰을 때 이 6억 원 제한에 걸리고 실거주, 그러니까 전입의 의무가 있고 6개월 처분 조건이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28일 이후에 났으면 다 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 네. 단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 단지에 있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완전히 다 막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은 다 뭐 네, 막힌다. 현금으로 네. 전세입자들이 들어와야 한다. 근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 네. 분양한 단지들인데 지금 입주장 때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반전세 형태로 많이 이제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627 대책 전에 입주자 공고를 했던 기존 단지들도 지금 준공 때 갭 투자 형식으로 이제 세입자를 맞추는 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전 6월 27일 전에 계약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그 이후에 계약한 건들은 다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못 맞추실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아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현금 세입자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런 627 전에 이제 분양했던 단지들은 네. 그 대출은 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주담대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담대를 받으면 이제 본인이 들어가야 아, 그러네.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래나 저래나 네. 이제는 생 전세를 주든지 네. 실거주하든지.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생전세를 주려고 그러면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니 네. 그럼 이제는 뭐 반전세를 돌릴 수밖에 네, 없는. 네, 네.
신용대출 받아서 어떻게든 메꿔야 되겠네요. 근데 신용대출도 아시다시피 규제 지역에서는 1억 원 1억 이상을 밖에 안 못 쓰기 되니까. 때문에 네. 네, 그것 또한 원활하지는 않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갭투자 또는 갭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런 실거주가 아닌 비실거주에 대한 제한 사항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과거에 분양받은 건데 네. 지금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기존 거래를 사실상 이제 소급 적용해버리는 거라서 네. 이분들이 좀 답답해하실 것 같긴 한데 네. 방법이 그러면 지금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든 뭐 그 사금융을 돈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사금융 같은 경우 이제 P2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한도 제한이 이제 5억 9천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도 P2P 도. 제한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P2P로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는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전무후무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나온 정책이라고 한 게 어디로 지금 풍선 효과를 가지고 어떤 대출을 더 받으려고 하는지까지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사금융으로 가겠지. P2P 같은 데에서 지금 열심히 또 홍보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한도 자체도 6억 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P2P가 아니라 정말 그냥 뭐 가족들, 뭐 지인, 네, 뭐 그냥 뭐 친구, 차용 뭐 이런 식으로 차용증 뭐 이런 되겠죠. 식으로도 하는 이제 과거 그 영끌이라고 말하던 그게 다시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금융권 런끌은 이제 못 하는 거고 네. 뭐 가족론이라도 그나마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아니면 좀 이제 좀 네, 힘들어졌죠. 아니 그렇다고 그걸 이제 예전에 그 청약 받아놓은 걸 지금 당장 판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간에 지금 끼어버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뭐 구제책이 나온다, 뭐 청원을 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뭐 여전히 또 미흡한 부분이 뭐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는데 네. 뭐 조만간 아마 이런 꼼수 막힌다 뭐 이렇게 뭐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까요? 어떻게 미흡한 부분 때문에 어저께 가계부채 관리 또 한 방안이 거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촘촘히 보겠다라고 한 번 더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요. 네. 제가 볼 때 지금은 거의 빈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집을 산다 뭐라고 하는 게 쉽진 않고. 그러니까 6억 원까지만 네. 움직이고 거의 전입할 생각이 있는 분들만 실거주장만 움직여라. 네, 네, 이렇게 그리고 보시면 전세 되겠죠. 끼고 집 사는 것도 어쨌든 조금 쉽진 않아지는 구조고. 네, 현금으로 하시면은 상관은 없지만 현금으로 네. 하시는 거가 이번 대출 규제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때 이제 동시 세팅으로 하면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제 현금 있는 분들만 뭐 집을 움직이게. 사거나 네. 뭐 이렇게 전세를 뭐 살거나 해라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책자금 대출도 좀 줄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왜 줄은 건가요?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 이제 규제에 같이 포함되어 있던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재원 대출을 이렇게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도입을 하면서 줄여놨는데 상대적으로 이 정책자금 대출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책자금 대출 자체도 가계대출 총량에는 포함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그렇고 디딤돌 대출도 그렇고 신생아 특례도 그렇고 다 한도가 줄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한도는 전 지역이거든요. 서울 네. 수도권이 아니라 전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그런 서민 실수요자층에도 피해가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예 뭐 절반 막 팍 줄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이쪽도 또 이제 집을 살려고 준비하던 네.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 대출이 없어서 한 1억 더 빌려야 되고 네. 어디서 빌리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좀 줄은 것도 이게 일시적이라기보다는 뭐 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 대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이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계약서가 들어와야 또 대출 검토를 네. 하실 텐데 네. 확실히 뭐 강남이나 뭐 이런 좀 비싼 동네들은 확 줄었나요? 네, 줄었습니다. 확실히 줄었고 사실은 현금 거래로 하시는 분들은 대출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수요는 차치하고 대출의 힘을 받아서 10억 이상 받으시는 이제 고소득자 이런 맞벌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급지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전월 세팅을 한 번 더 한다라든지 또는 다운사이징을 한다라든지 그런 움직임이 많고 무리해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자본금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까요. 예, 확실히 거래량이 줄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주 전에는 뭐 20억짜리 살려던 분이 이제 지금 갑자기 한 10억 초반 막 사야 되니까. 네. 근데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네. 이제 보류하고 이제 좀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상급지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데 갑자기 하급지로 가시려는 수요보다는 그래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하시는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반대로 네. 그러면 이제 6억까지 대출해 주는 거는 그대로 있으니 뭐 한 10억 안팎의 물건들은 네. 거꾸로 이제 뭐 대출 규제가 뭐 사실상 뭐 많지는 않은 네, 거잖아요. 네. 이쪽은 혹시 매매가 좀 늘었어요? 네, 네. 여전히 그런 쪽에 그 전세 계약서라든지 이제 매매 계약서 같은 경우 이제 6억에서 한 13억 원대 매물 정도의 매매 계약서들의 문의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좀 약간 중저가 쪽으로 지금 네. 뭐 거래량이 좀 늘지만 고가 쪽은 뭐 확실히 확연하게 줄었다. 네. 기사도 보니까 거의 65% 가까이 거래량 줄었다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감도 그 정도. 네, 네, 확실히 왜냐하면 이제 문의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전에 계약하신 분들이 아직 접수를 못한 건들이라든지 대환 문의라든지 이런 분들이고 지금 계약을 해서 움직이시려는 분들의 수요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대환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과거에 대출 받아놨는데 네. 새로 대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왜냐면 이자가 좀 싸지면 좀 네. 갈아타고 했는데. 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자만 보고 움직이시면 안 되는 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네. 내가 받았던 그 당시의 한도만큼 못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즉 동액 대환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오려는 그 대출 대환의 한도가 나오느냐를 같이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환 자체는 지금 되고는 있는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각 은행별로 1억 원까지로 이제 막은 은행도 있고 다른 은행의 대환권을 아예 막은 은행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환이 지금 또 원활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거를 연장하시려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고 사실은 이 627 대책 전에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되기 전에 대환이라도 해보자라는 수요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 또한 대환 수요도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기존에 대출 받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같은 은행으로 그냥 연장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도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네, 동액 대환 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겠네 우선. 근데 이제 그 분의 소득이라든지 부채라든지 기타 조건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없다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한도가 좀 줄어들었을 테니까 네. 가만히 좀 있는 걸로 연장하는 게 네. 지금 분위기에서 네. 좀 맞겠다 네. 정도겠네요. 왜냐하면 본인의 대출이 만약에 좋은 대출이라면 지키는 것도 지금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대출 규제가 어쨌든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지금 약간 우왕좌왕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일시적으로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거 뭐 한 6개월 뭐 1년 뭐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정권 전부 할 것 같다.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 가계 대출 그 억제책이 이 수요 억제책이 먹힐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는 네. 원래 이제 연말로 갈수록 대출 받기는 힘들어졌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이러한 강력한 규제가 덧붙여졌기 때문에 이 심리 자체를 얼어붙게 하는 데는 큰 효과를 거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더 빼들 카드가 많다라고 이미 말을 네. 했고 그리고 이제 빈틈을 못 빠져나가게끔 규제를 하고 점검을 하고 사후 네.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얼어붙게 하는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 거에는 성공하지 않았나. 이게 저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뭐 이런 그 6억 대출 규제가 뭐 계속되고 할 확률도 뭐 아직은 좀 네. 뭐 미지수인 거죠 지금 이게 네, 어떻게 네, 될지 네. 모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네. 관리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총량이 좀 이제 늘어나는 폭이 좀 감소가 되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화된다 또는 이렇게 좀 더 내려가는 기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대출 한도도 풀어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않고 오늘 그리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로 갔잖아요. 네. 그 또한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돕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기조는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 받는 게 뭐 더 쉬워지기는 쉽지 않을 수 네. 있다. 오히려 이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은행에서는 대출을 원래라면은 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진 거기 때문에요. 네. 뭐 MCI, MCG 같은 경우에 벌써부터 가입을 안 하게 하는 은행들도 꽤 많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 자율 규제들도 또 계속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진짜 더 어려워지는 거네. 네. 그리고 뭐 8월까지는 신규 모집권을 안 받는다는 은행들도 꽤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은행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대출도 네. 연봉까지만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바로 적용 다 돼 있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혹시나 뭐 한도가 모자라니까 뭐 신용대출 자체를 안 해버리겠다 뭐 이런 만약에 것도 있나요? 총량이 모자라면 은행 자율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만 제한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총량이 만약에 부족하면 언제든지 그 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대출이라는 게 예를 들어 뭐 네. 이제 자영업 하시거나 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이제 소득이 좀 애매해서 뭐 네. 간주 소득도 봐주고 하는데 네, 그건 여전히 똑같이 해주나요? 그러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증빙이 되면 사업자 신용대출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 신용대출 자체의 규모나 그 한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출 대비해서 사업자 대출로 푸시는 건데 그거는 개인 신용대출이랑은 다른 개념이기 다르고. 때문에 네 그리고 실사업자 위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개인 신용대출은 이제 지금 연소득 한도 내로 잡혀 있지만 언제든지 총량 규제에 따라서 낮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전문가이시죠.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다음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현 정책 이번 대책은 약간 좀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규제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대출 규제가 충분히 좀 강력하다고 이제 평가를 하신다면 네. 더 강해질 수도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6억을 더 낮춰 막 5억.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6억 원까지 늘려놨지만,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6억 원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받고 움직이는 수요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6억까지도.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예를 들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억 원을 충분히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시장 자체가 또 요동을 치고 네. 부동산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된다면 그 또한 6억 원에서 더 낮출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가계대출 규제는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한 네. 8에서 10억대들이 지금 뭐 우린 대출을 해주네 해서 또 막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누군가 샀다는 건 누군가도 팔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분은 10억짜리 집을 팔아서 뭘 할까? 네. 또 대출 6억 받아서 또 올라가려고 하시니까 팔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무주택자 되고 싶어서 파신 분들은 없을 거란 네, 말이죠. 네. 그럼 그런 분들이 또 다시 또 사기 시작하면 뭐 15억대들도 또 약간 좀 이렇게 요동칠 수도 있고. 네. 그럼 여기서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다. 저는 5억, 이제 4억까지 막 나온다. 그러니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이제 가계대출 6억까지 풀어놨는데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전혀 안정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제 단기적으로라도 더 줄일 수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 기존의 차주들한테 LTV를 이제 약간 좀 더 낮춰가지고 약간 일부 원금이라도 좀 상환을 시키는. 네네. 그러니까 뭐 충분한 능력이 있어도 그냥 네. 뭐 5천만 원 이렇게 상환하세요. 뭐 이렇게 해버리면 네. 그거 자체도 사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차주들 뭐 1억씩 갚아라. 억지로.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가계대출 총량의 규모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네. 그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절감한 게 있거든요. 반 이상 지금 절감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 비하면. 네. 즉 이제 갚으면 갚을수록 불리한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낮춘 형태이기 때문에 꽤 많이 지금 원금도 많이 상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환을 유도하는 정책들은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중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상환을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뭐 이런 상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런 원금 상환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 시장에 어쨌든 부동산 요 판에 들어가는 뭐 전세 대출이든 뭐 주담대든 하여간 이게 유동성을 좀 줄이는 네. 정책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 뭐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계대출 총량을 좀 줄이겠다. 네, 왜냐하면 경제 성장 같은 경우에도 이 범위 내로만 가겠다. 3.8%를 잡았다가 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 3.8%도 다시 2%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2%대로 내려온 만큼만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겠다라고 하니 하반기에 있어서는 은행 대출도 50% 감축, 정책자금 대출도 25% 감축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좀 좋아지면 그래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시려는 네. 수요도 있을 테지만 지금은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금리 인하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건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지만 가계대출 총량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이런 대출 규제가 뭐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마다 항상 뭐 짧으면 3개월, 뭐 길면 한 5, 6개월 정도 좀 네.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화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길게 갈 거다. 아니다. 이번에도 뭐 짧다. 이런 얘기로 좀 의견이 분분한데 네. 뭐 보통 이제 업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재인 정권 때도 사실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폭등장이 연출이 됐는데 저 또한 이것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연말까지는 그래도 수요 억제책이 어느 정도 심리를 위축시키는 경향은 있을 수 있으나
있나 네. 내년까지도 이게 이어질까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인허가 착공 물량이라든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의 공급은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수요 억제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좀 들어요. 그래서 또 다주택자를 그러면 풀어줘서 전월세 시장에 매물이 좀 나오게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급의 시그널이 없는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만으로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공급 대책들 얘기들이 뭐 나오는 거 보면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3기 신도시도 좀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주민센터 위에를 좀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뭐 네. 이렇게 도생 같은 걸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데, 네. 그 사실 지금 제일 문제는 지방에서 서울에 네. 집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이분들이 이번 6.27 대책에 어찌 보면 좀 타겟으로 규제를 받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갭을 껴놓고 사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금이 아닌 이상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힘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방은 아직 그래도 대출 한도 제한도 없고 이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해두려는 분들은 좀 타격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수요가 좀 분산이 되고 지방 부동산 시장도 좀 살리려면 지방에 있어서는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23년도에 나왔던 특례 보금 자리론처럼 지방형 특화된 그런 뭐 정책자금 대출이라든지 또는 네. 지방에는 뭐 LTV 정도 보고 DSR을 조금 이제 여유롭게 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서울까지 무조건 와서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똘똘한 한 채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방도 한번 눈을 돌려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출 규제 자체가 비규제 지역 그리고 규제 지역 자체가 전 지역이다 보니까 네. 지방에 특화된 그런 대출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지방 좀 부동산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는 대출에 있어서도 조금 특혜와 완화 정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혹시 현장 실무적으로도 네. 지금 지방에서 서울에 집 사러 오겠다 네. 하는 분들의 수요가 좀 줄었나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분들이 아무래도 좀 대출이 좀 막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시려는 분들은 이미 다 입성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지금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뭐 집 사는 건 대출 규제는 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혹시 늘었나요? 그렇게 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서울 예. 분들은 이제 뭐 지방 갈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분들이 가셔야 될 텐데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지방에서는 대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거래량 자체가 동반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고 다 지금 관망세로 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 정부 정책이 네. 뭐 약간 뭐 급진적으로 갑자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부작용들도 있긴 하지만 네. 나름 이렇게 촘촘하게 잘 짜가지고 네, 맞습니다. 너네 이런 거 할 거지 하니까 미리 다 미리, 막아놓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돈줄이 사실상 지금 막혀 있는 상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 돈 모으는 시간이 어쨌든 뭐 필요한 거니까. 네, 네. 그럼 이게 전반적으로 아예 그냥 이 그 심리 상태를 좀 무너뜨려 가지고 네. 집 사지 말아야겠다 쪽으로 갈 것 같으세요? 당분간은 억제를 해놓겠지만 결국은 또 분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네. 제 지인들도 보면은 이제 뭐 그 서울에 이렇게 집을 살려고 알아보시던 분들이 네. 지금 약간 좀 멘붕에 빠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예를 들어 20억대 보는 분들이 10억대 아파트를 그러니까요. 살려고를 안 하잖아요. 안 해요. 네.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전세 살게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좀 아마- 지켜보는 거지 그 수요가 없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어쨌든 동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금리라는 게 뭐 이제 다 작용 반작용이 있겠지만 집값 때문에 집값 어떤 상승 우려가 있어서 좀 동결했다 이런 얘기를 네. 이제 하는 총재님께서 직접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네. 반대로 이제 금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은 또 이제 그 뭐 자영업이나 기업하시는 분들 좀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 대출 받는 분들 중에 자영업이나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냥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들도 있을 거 네, 아닙니까? 네, 사업자 운영자금 형태로 받으시죠. 네, 그냥 그런 분들은 뭐 이번 대출 규제에 좀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까요? 네, 없죠. 왜냐하면 지금 나온 그 규제 같은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이기 때문에 네. 사업자 대출에 있어서는 DSR을 보지 않고 그래서 스트레스 DSR에도 자유롭고 가계부채에도 자유롭죠.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이걸로 우회하는 그런 대출들은 막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사업자 위주로 지금 대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실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돈 빌리려면 이게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네. 이렇게 담보가 있어야지 보통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매출 대비해서 사실은 많이 나가고 그 대표자의 소득이라든지 신용을 보고 많이 나가고요. 음. 담보물건이 우량하다라고 하면 그 담보물건을 중심으로 운전자금 용도에 맞게 나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로 예전에 뭐 집도 사고 했는데 이번에 네. 기사 보면은 이렇게 사업자 대출을 집 사면 안 됩니다. 5년간 뭐 대출 금지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는데 네. 그럼 이것도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네, 이제 충분히 적용이 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업자 대출은 이제 운전자금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기존에 집을 사놓으신 분들은 뭐 이걸 대출 받을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 또한 용도에 유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자금 용도에 맞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뭐 봉고차를 산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 본인의 사업에 맞게, 그러니까 네. 본인의 사업 자금, 예를 들어서 뭐 고시원을 운영을 한다라든지 무인 카페나 무인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또는 뭐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식으로 부업을 늘리기 위한 또는 이제 현금 흐름을 위한 그런 사업 소득을 위해서는 네. 상관이 없는데 뭐 주택 구매로 이어진다라든지 이러한 거는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금, 운영 자금에 맞게 쓰셔야겠죠. 그러면 결국에 네. 지금 대출 쪽은 확실히 잡겠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유동성 같은 걸 좀 늘리겠다. 이런 약간 그 정부가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시장에 돈은 또 계속 들어올 텐데 그쵸. 네.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결국은 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눈을 좀 돌려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쪽도 사실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얻기는 힘들고 만약에 큰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다시 어디로 들어올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부동산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주식 쪽으로 부양을 많이 하려고 노력들을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차근차근 진행은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켜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또 돈 벌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또 집 사야지 막 이런 생각들이 좀 있다 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은 좀 딜레이가 되긴 되겠지만 뭔가 네. 추가적인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네. 지금 또 요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동결을 하긴 했는데 네. 오늘 기준으로 뭐 금리는 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담대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제 잘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가는데 왜 내 대출금리는 그대로인가요? 또는 오히려 올랐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리지 못해요. 아시다시피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건 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어서 서울 수도권에 한정되긴 하지만 이제 1.5%가 붙잖아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지방 같은 경우에는 0.75로 유예가 되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형에 한해서는 1.5가 더 붙어서 대출 한도를 줄여서 나가는데 이렇게 가산금리를 붙이는 이유가 금리 자체를 올려서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실질적인 대출 금리까지 낮춰버리면 신규 차주가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로 인해서 대출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 대출 금리도 낮추지 못하고 왜냐하면 가계대출 총량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변동금리 차주가 이제 사실은 지금도 많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주기형 상품으로 했을 때 여전히 스트레스 DSR에서는 한도를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는 변동형 차주가 많았다가 작년부터 이 스트레스 DSR 단계 때문에 고정형 차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3년이나 5년 고정하고 그다음 변동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체감도 많지 않을 뿐더러 이 변동금리 차주라 하더라도 주택보다는 비주택 그리고 신용대출 뭐 이러한 쪽으로는 이제 체감을 많이 누리시지만 내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당분간도 더 이제 3%대 뭐 초중반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지는 못할 것 같고 우대금리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 금리를 만나보실 수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더 내려오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되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노멀한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원분들 네. 정도가 받는 금리가 한 이제 4%대 초반, 4% 초반 정도. 네, 또는 이제 뭐 전자계약이나 하고 이러면 3%대 후반도 나가는 네. 은행도 있는데 총량 줄이기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올랐어요 오히려. 또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막아야 되니까 총량을 줄여야 되니까 네. 낮추다 보면 그 은행으로 몰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대환권도 안 받아오려고 하는데 신규 네. 차주를 눌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금리를 높여서 지금 문턱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대로 가면은 지금 7월인데 한 9월, 10월, 11월 되면은 거의 뭐 더 받기 힘들겠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출은
대출은 항상 내가 원할 때 나오는 네. 게 아니고 될 때 받는 건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시기와 좀 안 맞는 게 문제인 거고 여러분들 중에서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현명한 금융 소비자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또는 또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대출의 힘을 빌리실 분들은 될 때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야, 그러면 지금 신용대출 금리도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그러니까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장하시는 분들은 3%대도 많이 만나보고 계세요. 변동금리 차주가 많기 때문에. 3%도 초중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오히려 초반에 3.29 이렇게 한 분들도 봤고요. 3.29? 왜냐하면 이게 그분의 소득과 신용 점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신용 대출 자체의 금리가 가장 부수 거래를 통한 우대 금리를 많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1000점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3%대 초반도 이제 많이 나가죠. 변동금리면. 네. 그러면 지금 대출 중에 뭐 네. 어쨌든 이제 뭐 법인, 뭐 기업 대출 뭐 이런 걸 좀 약간 권장하는 쪽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을까요? 혹시? 권장까지는 아니고 필요하신 분들만 이제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대출 시장 자체가 조금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신용대출도 연장건에 있어서는 그렇게 3%대 초반이지만 새로 하시는 분들은 또 4%대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차주가 유입되기는 좀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뭐 하여간 돈 빌리는 거는 뭐 지금 쉽지 않다. 네. 기존 거 유지하는 정도만 네. 가능하다. 네. 그러나 여전히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상공인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네. 혹시 지방에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지방 물건을 산다고 대출 받는다고 네. 뭐 좀 깎아주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지방 특화형으로 나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스트레스 DSR 조금 덜 적용. 네, 덜 적용하는 거는 전 은행적인 규정인 거고 네. 사실상 뭐 지방 대출에 있어서 좀 더 대출 주겠다라는 건 지방 은행들 예를 들어 뭐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이런 지방 은행들에 있어서는 가능하지만 지금 일반적인 은행들이 지방에서 집 산다고 더 많은 대출 한도나 금리를 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아, 그 이금융권들도 네. 지금 어쨌든 뭐 규제를 더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이금융권은 보통 뭐 DSR 조금 더 보고 네, 뭐 50%까지 약간 조금 좀 늘려주니까. 여유치를 최대한 뭐 챙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현재 이금융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예를 들어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이제는 1억 원까지로 막혔고 네. 그래서 이제 전 은행이 이제 1금융권 은행이 항상 더 빠르죠. 1금융권 은행이 막히면 그다음 2금융권으로 넘어오고 이런 형태는 여전히 있으나 2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이럴 수도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네. 어차피 가치 총량 규제에 들어가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2금융 또한 이전에 비해서는 이제 영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네. 그럼 저 이거는 부동산하고 상관없는데 네. 요즘에 이제 주식 쪽에 요즘에 주식 중에서 네. 은행주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실적도 좋고 막 앞으로 뭐 이렇게 자사주 소각도 하고 막 이런다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주담대 쪽은 어쨌든 지금 막히는 거니까 네, 네.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이제 네. 뭐 기업 대출 쪽으로도 늘리려는 은행들이 많아요. 좀 있긴 있어요. 네, 하반기 쪽으로 갈 때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좀 더 특화된 대출을 내주겠다. 또는 네. 기업 대출일 경우에 우대 금리를 주고 한도를 좀 더 주겠다 하는 식으로 기업 대출 쪽으로 영업 이제 전략을 트신 그런 은행도 많습니다. 아, 네. 그러면 기업 대출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예를 들어 뭐 법인으로 건물 사고 이런 것들도 그런 기업 것도 대출로 기업 대출이고 사업자 대출, 개인 사업자 대출, 사업자 법인 대출. 사업자 대출, 임대 사업자 대출, 매매 사업자 대출 이런 것도 다 사업자 대출이니까요. 음. 네,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죠. 그럼 예를 들어 뭐 기업 뭐 부동산 뭐 이제 꼬마 빌딩 뭐 이런 거 사는 네. 쪽에서는 금리를 그럼 좀 약간 좀 깎아주나요? 그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변동금리의 수혜를 좀 받아서 많이 내려왔죠 금리가 네. 3%대까지도 많이 내려왔는데 그 또한 대표자의 신용과 소득을 많이 보면서 첨단보 형식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또한 개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래나 저래나 하여간 이제 가계 쪽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집 사는 데 쪽의 대출은 뭐 확실하게 맞겠다. 네.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뭐 지방이나 서울이나 상관없이 비슷하게 지금 적용된다고도 얘기해 주셨어요.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전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요번에 가장 황당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네. 버팀목 대출을 막았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세인데 나 왜 막냐.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그런 뭐 네. 댓글 달았더라고. 버팀목 대출 막았다는 건 버티지 말라는 거다. 전세로 버티지 말라. 집사라는 의미 아니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하셨는데 네. 버팀목 대출도 막힌 거 그러니까 좀 줄었어요.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어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생애 최초나 다자녀나 신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도가 줄었고요. 사실은 그러한 분들이 진짜 서민 실수요자인데 네. 그분들은 뭐냐, 막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체도 가계대출 총량 규모에는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도 부족하고 모아둔 자본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금이 많이 들어가야 이 전세도 조금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애꿎은 서민 실소유자들의 피해는 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어쨌든 또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 가지고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도 수도권 쪽은 뭐 80%만 본다는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영향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은행 재원 대출 같은 경우에 즉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을 서울 수도권에서 받는 경우에 100% 보증에서 80%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보증서 담보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인데 그 보증서는 80%만 보증을 해주니 은행 신용으로 20%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 소득 즉 이 소비자 금융 소비자인 임차인의 신용 그리고 소득 상환 능력을 더 강화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낮춘다든지 한도를 낮춘다든지 또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고 신용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골라받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인해서 허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증빙소득자 DTI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SGI 같은 경우에도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죠. 60%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는 DSR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채가 많을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보증 비율도 축소되고 그다음에 소득 증빙도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 받기도 녹록치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 뭐 주부 그냥 뭐 무직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원래는 좀 나왔잖아요. 맞아요. 허그 안심전세를 받으면 사실은 이러한 무직자 그다음에 소득이 증빙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시험 점수만 어느 정도 되면 나갔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힘들어졌죠. 아, 그러면은 뭐 보증 한도 안에서 정도는 나오지만 뭐 은행에 자체적인 리스크가 있는 그 금액까지는 안 나온다. DTI를 보는 거죠. DTI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자 상환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자 상환 능력이 안 되시면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힘드십니다. 그래서 추정소득이라고 있거든요. 네. 즉 대체소득, 뭐 카드를 바탕으로 해서 내 연봉을 인정받는다라든지 국민연금 납부 금액이라든지 건강보험 납부 금액 등으로 내가 이제 그 소득을 좀 증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또 SGI에서 받아주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적어도 뭐 증빙소득자가 아니면 추정소득이라도 이제는 그러한 이자 상환 능력 정도는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은행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전세 쪽 대출 나가는 것도 규제하는 게 네. 어찌 보면 이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를 막기 위한 약간 네. 그 쿠션을 넣어서 맞아요. 막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1주택자도 전세 자금 대출 받을 수 있었던 거 막는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일부 은행에서는 아예 전세자금 대출 실행 안 해주는 은행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원칙상으로는 SGI 같은 경우에 최대 1주택자도 3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DSR을 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강화가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DSR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전세자금 대출은 원금을 갚지 않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상환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꽤 DSR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소득이 많이 높지 않으면 사실 이 전세자금 대출의 DSR을 통과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1주택자가 60% 이상의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건 거의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60%까지 대출 받는 걸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은행들도 자율적으로 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되는 은행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인터넷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주택자한테 왜 전세자금 대출 해주냐. 그냥 뭐 월세를 살면 되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본인 집이 있고 또 그럼 다른 집을 또 전세로 주고 있는 그런 공급자인데 네. 계속 그거를 투기꾼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래저래 지금 전세를 사는 것도 좀 규제를 하고 전세를 주는 것도 규제를 하고 네. 이제 대출 쪽에서 네. 이렇게 돈줄이 막히면 사실상 이제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텐데 뭐 아무래도 좀 반전세 쪽으로 네. 내려간다, 네. 뭐 좀 바뀐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세 계약서 들어오는 거 보면 보증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예전에 네. 비해서. 그 말인즉슨 이제 반전세 형태로 많이 변모를 했다. 또는 이 반전세도 안 되면 월세 형태로 많이 변모가 되는데 문제는 이 보증금을 무작정 낮출 수만은 없는 게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를 많이 받으면 이 또한 나중에 세금으로 다 나가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이제 그 월세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은 이 정도는 해주세요라고 하는 임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반전세
또는 월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미 그렇게 전월세 전환율도 지금 5% 이상으로도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 반전세랑 월세화 현상은 더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전세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분들 6월 27일 전에 뭐 집을 다 샀던 분들이니까 반환 대출 네. 잘 나오고 이제 본인 뭐 한도에 맞춰서 이제 주담대를 받으면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전세를 또 줘야 되나 아니면 어떡하지 뭐 고민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새로 또 전세를 주는 순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다시 생기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627 대책 전에 전세 계약이 맺어지신 분들은 전세 퇴거 같은 경우에 1억 원 이상 나오는데 이 또한 현재 기준에서 1금융권에서 나가는 은행은 없어요. 아. 예, 지금 2금융권 일부 은행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또한 자율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1금융권 은행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막힐지 아니면 한도를 그나마 또 풀어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약갱신하는 건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새롭게 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결국은 들어가서 살아라라는 거기 때문에 이 전세 퇴거 받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전세 퇴거 자금 대출도 대표적인 생활안전 자금 대출이고 이 생활안전 자금 대출이 한도가 1억 원으로 막혀 있는 이상 이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받기도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 매물은 더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네. 되면 결국에 내가 전세를 뭐 한두 번 더 주고 나중에 입주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사실상 1주택자인데 갭 투자 해 놓으신 분들이 네. 있잖아요. 자기 월세 네. 살면서. 이런 분들은 부득이하게 이번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안 들어가면 이제 전세 영원히 무한 전세를 줘야 되는. 근데 계약갱신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계약갱신을 주고 나서 그때 당시 또 보면 한 2년 지나 있을 때는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계약갱신을 준 것도 막아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그것까지는 수도 아닐 있지. 거라고 네 바라봅니다. 이게 네.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상 이제 소급 적용이 아니지만 사실상 소급 소급 적용을 적용이. 해버리는 경우들도 막 생겨버리니.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정책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나름 그 나중에 한 6년 뒤에 들어가야지 했던 분들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어쩔 수 들더라고요. 없이, 그러니까 그죠? 왜냐면 네. 이거는 대출 안 해준다고 하면 겁나거든요. 네. 나중에 우리 네. 애가 딱 초등학교 들어갈 때 들어가야지 막 했던 했는데 분들이. 계획을 전환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세 시장이 매물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하죠? 전세 시장이 줄어들면 그만한 매물들이 또 받침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네. 그 우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곳에 대기 수요가 있고 유효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전세 공급이 원활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대출로도 막고 세금으로도 막아뒀고 여러 가지 공급 시그널도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세 수요만 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상승할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결국은 월세로 가거나 또는 반전세로 가거나 이런 기형적인 형태들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여기 계속 전세는 줄 거예요. 전세는 줄 건데 네. 들어갈 살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전세 금액을 더 높여버리면 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조금 뭐 예를 들어 내 신용대출 나오는 만큼은 보증금을 낮춰서 조금이라도 반전세를 돌리고 네. 이런 식으로들 많이들 하실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담대를 받아가지고는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전세를 계속 높게 받기도 좀 불안하고 왜냐면 나중에 또 갑자기 역전세 맞으면 이거 그렇네요. 1억밖에 못 받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든 좀 낮춰놓고 반전세로 돌릴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결국은 갱신권에 있어서도 반전세랑 월세화 현상은 더 가팔라지겠다. 네. 예, 그럼 전세 시장이 아예 없어질 것 같은. 왜냐면 이게 2+2를 쓰더라도 네. 그냥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올리는 만큼 경우 차라리 또 깎아가지고 전월세 전환율로 해서 그냥 네. 월세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알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전세 대출이나 전세 시장 자체를 그냥 없애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전세 대출 자체가 사실은 전세가를 밀어 올리고 이 전세가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이 집값의 상승을 시키는 원흉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받는 것도 녹록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전세 시장을 점점 없애려는 건 갭 투자 자체도 못하게 하는 무조건 실거주 위주로만 가게 하는 큰 그림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보증보험에서 막 네. 기금도 많이 지금 뭐 손실도 손실 나고 나고 있고 정자도 너무 그리고 심하니까요. 너무 이제 올 전세를 막 주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전세 사기도 일어나고 하니 네. 아무래도 이제 보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저도 결정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래나 저래나 지금 무주택으로 전월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자보다는 아무래도 월세가 비싸지니 네. 좀 유지비가 좀 더 들어가긴 하겠네요. 네, 이 그러니까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나는 집이 없고 대출 안 받아서 상관없어라는 게 아니라 이 월세도
이제 더 네. 가팔라질 수 있고 월세 현상이 더 가팔라지면 원래 이제 매매건으로 가실 분들도 다시 전월세 시장에 머무르면 또 그들만의 리그 수요가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월세는 또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도 꽤 봤을 때는 월세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전세 쪽이 계속 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사실 뭐 그냥 개인끼리 뭘 믿고 그냥 돈을 그렇게 막 몇 억씩 빌려주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분 집주인이 뭐 그냥 돌려주겠지 뭐 정도잖아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뭐 경매치라는 건데 이게 뭐 제도적으로 뭐 좋은 거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천천히 가게 되면 좋을 텐데 이번 정책 때문에 너무 좀 약간 급박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좀 급진적인 느낌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학군 좋고 뭐 이렇게 살기 좋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지금 중1 올라가는 여자 아이 키우는 집. 야, 우리 갑자기 막 이사 가자.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난 그러니까요. 절대 못 가. 막 이러면 이제 네. 어떡하냐 이거지. 지금. 어떡하죠? 예. 진짜 그 중위를 이길까요? 이 시장을 이길까요? 저도 그게 그리고 궁금합니다. 얘 내년 되면 중2 되거든요. 네. 중2병까지 오면 그러면 어떡하지? 대화가 아예 안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더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주인이 뭐 미안한데 나 들어가야 들어가야 돼요. 돼. 아니면 뭐 반전세로 돌릴게요. 막 이래버리면 여기서 또 이제 한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고 여기 또 이런 데가 또 공급이 없으면 어떡할까. 와, 그렇네요. 네. 진짜 사춘기를 이길까 시장을 이길까. 거기다 지금 저는 이제 요거는 좀 풀어줘야 되는 게 신축인데 이제 준공에서 입주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전세를 맞추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지금 막혀버리니. 그러니까요. 안 네. 그래도 공급도 없는데 신축 전세 들어가기도 힘드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월세 시장은 좀 상승세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까요? 네, 어차피 거래량은 동반되지 않겠지만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는 신고가가 경신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또 그러한 금액이 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안정화될 것 같지는 않고 전월세 시장도 좀 불안정하게 그리고 상승 기조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를 곳만. 네. 오를 것만. 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계약갱 신청권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아. 이제 전세가 좀 튀었는데 그냥 2+2 쓰셔가지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아마 올 하반기에도 이 계약갱 신청권들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시장에 전세 자체가 안 나오는. 그래서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뭐 많이 올려주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래저래 이 전월세 시장도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가 네. 제가 보니까 이제 비아파트, 그러니까 맞아요. 빌라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이거 처분도 안 되고 뭐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아주 난리인데 네. 다주택자면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아예 네, 막히는 맞아요. 거예요. 제로죠, 제로. 네, 제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러면 이제 빌라나 이렇게 다세대 공급을 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데요. 이게 뭐 아파트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비아파트에도 동시에 적용되는 규제이기 때문에 좀 사실은 비아파트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이러한 곳에 좀 예외 규정을 둔다라든지 또는 좀 전월세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이 일괄적으로 하니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뭐 빌라를 만약에 세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지금 빨리 다 팔아버리고 싶어. 근데 네, 사주는 팔리지도 사람이 없고, 없어요. 네. 사주질 않아. 근데 네. 세입자는 나가겠대요. 네. 나 전세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럼 대출 받아서 원래 줘야 되는데 네. 대출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또 전세 사기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이제 경매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답이 없네. 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나요?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같은 거라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은 현재 다주택자들은 대출이 아예 막히는 건가요? 근데 지방은 사실 상관은 없고요. 네.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 자금 대출, 매매 잔금 대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다 막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과 규정이라든지 예외 규정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면 혹시 되나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근데 보통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뭐 주임사로 묶여 있다라든지 네.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대출로 나갈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그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사실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또 6년 단기 임대사업자가 부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뭐 정안되면 그거 가입해서라도 뭐 네. 전세를 빼줘야 되겠네요. 네. 그럼 사업자면은 어떻게 이 대출이 나가나요? DSR 보지 않고 매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은 LTV 30, 비규제 60%까지 여전히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로 어쨌든 전세금을 빼줄 네, 방법은 그래서 있고. 결국은
혹은 이제 매매 임대 사업자로 많이 눈을 돌리시죠. 네. 그렇게 받아서 그러면 이제 전세 못 주겠다 이제 월세 또 나갈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네요. 네, 네. 이래나 저래나 지금 이 대책이 전세를 뭐 아파트도 그렇고 뭐 빌라도 그렇고 좀 없애는 네.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오피스텔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대출 같은 경우에 비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비주택 대출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틈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뭐 타워베리스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적지만 오피스텔 부분은 또 괜찮듯이 네. 지금 오히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비주택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도 뭐 소득은 보겠지만 네. 뭐 LTV로 그냥 나가는 건가요? 네, 네, 거의 대부분 이제 LTV로 해서 최대 근데 이것도 일반 임대 사업자로 갈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일반 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보다는 LTV 비율이 높으니까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그냥 서울에 뭐 네. 과열지구, 뭐 투기과열지구 이런 데인데 그냥 난 실거주 하겠다. 오피스텔 실거주하는 뭐 신혼부부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출을 받는 근데 거예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가계대출 할 때는 다 이 DSR과 이 모든 가계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는 거고 보통은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자 대출, 네. 매매 임대 사업자라든지 또는 본인이 사업하겠다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냥 사업자 대출 기준으로 그냥 네네 나간다. 나가는 거고 개인으로 하실 때는 모든 가계대출 규제에 다 오피스텔도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주택으로 쓴다 그러면은 규제를 다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주택으로 쓴다 하더라도 비주택으로 할 수는 있는데 네. 개인으로 가게 되면 개인 대출 규제는 받는다.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집 살라고 해도 대출이 막히니까 우선 살 수 있는 거 대출 나오는 거라도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실수요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 눈높이 낮추고라도 사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 오히려 저는 더 그 공부를 하고 제대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내가 봤을 때 이 실거주 할 만한 곳에 이 아파트가 저평가되었다 또는 그걸 살까 말까 고민이 되는 분이라면 아직은 살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내가 정말 이 집은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6억까지 대출을 받고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확신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움직이시면 되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직 확신이 들지 않고 이 매물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도 사실 뭐 LTV라고 해서 이제 집값에 얼마 이렇게 빌리는 게 비율은 있지만 네. 그 비율을 뭐 다 쓰지 않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실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들 뭐 꽉꽉 채워서 쓰세요? 6억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여전히 6억까지 내달라고 하고 보통 이제 뭐 8억 같은 경우에도 6억 다 받을 수가 없는 게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70%잖아요. 무주택 네. 기준. 그러면 이제 5억 6천까지가 DSR 범위 내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LTV DSR 범위 내에서 나가되 서울 수도권은 6억 원까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서 네. 주택 가격을 어디로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서 대출 한도는 다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 6억을 최대로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이 1억 원은 넘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러한 분들의 비중이 많냐 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 소득 대비해서 내가 어느 곳에 실거주로 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건지 아니면 이번 텀은 쉴 건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규제 전이었어요. 규제 전에 한 뭐 12억짜리를 산다. 이런 분들은 어쨌든 LTV 70%라면 네.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한 어느 정도들 받으셨었어요? 12억이면은요. 대충. 보통 이제 자본금이 3억에서 5억이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6억 네. 이상은 좀 받고 움직이신 분들이 꽤 많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사기가 어려워진 네, 거잖아요. 어려워졌죠.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제 뭐 8에서 10억 사이 때들을 보게 될 텐데 네, 네. 글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 그분들 좀 기다릴 것 같으세요? 서울 수도권에서 괜찮은 입지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분들도 움직이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 8억대에서 한 12억 원대의 문의가 많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은 장위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또한 이제 많이 올라가 있고 경기도 쪽에서 웬만큼 이제 좀 좋은 입지에 있는 곳들은 또 여전히 그 금액대로 살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또는 비포, 뭐 광명, 하남, 뭐 성남 이런 쪽에서도 여전히 수요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쪽의 문의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섣불리 뭐 계약을 한다거나 하면은 또 이제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네. 좀 공부하고 가야겠다 네, 네.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보통 이제 집을 내가 한 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예 없으면 그냥 사면 되니까 오히려 편한데 네, 맞아요. 뭘 하나 들고 있으면 이거를 이게 저거 사가지고 뭐 잔금 뭐 이렇게 하려다가 막 꼬여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요. 지금 1주택자 갈아타기 할 때 대출 파트에서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1주택자가 본인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상은 상관이 없지만
없지만 본인 집을 처분할 거냐 아니면 다주택자 포지션으로 갈 건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보통 본인 집에서 갈아타기 하면 더 좋은 입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본인 집이 처분되고 나면 1주택자 조건으로 가는 건데 그 또한 6억 원까지인 거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네. 상급지로 가려면. 그래서 이제 본인 집에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털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집에 1주택에 주담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대출이 다주택자로 해서 안 나올 뿐더러 처분한다 하더라도 처분 조건으로 간다 하더라도 15년으로 만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분을 아예 하고 그 다음 이제 대출 한도를 받는 게 오히려 지금은 은행상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뭐 이런 것들이 15년으로 또 제한이 돼요. 제한이 되죠. 그러면 대출이 네. 그 반토막 난다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이 대출을 다 처분을 해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움직이시는 수요가 훨씬 많은 거죠. 아니 그래도 네. 아니, 내가 집을 팔 거라고 약속을 해도 네. 그래도 안 나와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은 가져가는데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아. 처분해서 왜냐하면 처분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그럴 수도 많으니까 있으니까. 비규제 같은 경우에는 처분한 그 조건으로 받는 은행이 훨씬 많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다.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지금 선매도 후매수를 할 수밖에 네, 없네요. 대출을 받고 움직이시려는 분들은 그러니까 실거주하러 들어가는 분들도 우선은 팔아야 된다. 네. 그러면 이게 팔고 나서 바로 사야 되는데 그게 그게 또 또 이제 쉽지 않잖아요. 불안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팔리긴 팔렸는데 사러 갔더니 갑자기 매물이 없어지고 맞아요. 이래버리니까 중간에 붕 뜨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대출은 또 못 나온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동시에 딱 네.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분이 되는 게 대출 실행일 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이제 그냥 처분 조건으로 해서 가져가기에는 은행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아.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최소한 날짜를 계약서는 들고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매도가 적어도 우리는 이제 이 두 번째 잔금이 만약에 12월이다. 근데 그 전 1주택 매도는 뭐 9월이다. 이게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처분 조건으로 해주세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처분을 하고 가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사람도 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거기도 좀 뭐 대출 규제까지 생겨버리니 네, 네. 갑자기 집을 팔고 못 사니까 어떡하지? 뭐 이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보통 예전의 스타일을 보면은 대출 규제 딱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나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아무리 못해도 3, 4개월, 네, 뭐 길면 네. 6개월에서 1년 있다가 뭐가 또 나오니까 네. 차라리 뭘 할 거면 지금 해야 되겠다. 괜히 뭐 한 3, 4개월 뒤에 움직이려다가 네. 그때 또 갑자기 또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네, 그 또한 이제 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저는 진짜 오를 집을 이제 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구분이 잘 될 건가. 네, 그러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은 이미 많이 신고가가 경신되어 있고 거래가가 동반되어 네. 있는데 그곳을 내가 지금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 또 이제 그것도 한번 자금 계획을 잘 세워보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아. 네.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도 8에서 한 10억, 12억 요 정도 때들이 지금 약간 좀 와 네. 이러고 있어요. 네. 우리 뭐 가나보다 막 하고 있는데 네. 4에서 한 5억 이런 데들은 사실 뭐 크게 막 기대감이 없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어떡하지 우리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이쪽까지도 혹시로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근데 4, 5억 대는 보통 정책자금 대출 받아서 움직여야 되는 수요일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자금 여기도 대출 한도도 바뀌었으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신용대출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DTI 구간이라 하더라도 연소득까지밖에 안 되니 본인 자본금이 많으신 분들만 움직여야 되는데 과연 그 소요가 많을까? 저는 네.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은행 재원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시려는 그냥 무주택 실거주 위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생아도 줄었잖아요. 네, 신생아 맞아요. 특례를 보통 받아서 집을 살려고 아이가 생기면 막 너무 감사해요. 빨리 애 낳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갑자기 최대 대출 한도가 5억이었다가 4억으로 내려오니까 멘붕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어떡해요 이러는데 저희 뭐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1억을 어떻게 방법이 모으냐고 이게. 그러면은 네. 지금 그분들도 사실상 그냥 대기 상태를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매매를 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를 갈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럼 지금 뭐 전월세를 가서 뭐 한 2년 뒤를 봐야 될까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언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하세요. 대출은 될 때 받는 거예요라고 했지만 저도 지금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또 정말 이 금액이 맞을까라는 생각하는 곳도 많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이미 이게 너무 오버슈팅인데 굳이 이 금액 가지고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은데 네. 근데 또 그분들이 본인 집은 팔렸는데 그 다음 집을 안 사면 그렇죠.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사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보기가 조금 어렵고 힘든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전월세 시장은 녹록하냐 또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정책이 되게 애매한 게 네. 뭐 예를 들어 월세를 가 있다가 집을 살까 하려고 해도 또 대출 받으면 또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네. 되니까 그럼 이것도 이게 애매해요. 네. 2년을 살기가 뭐 할 수도 있고. 네.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요?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 우선은 가만히 있어라. 진짜 남진 노래 나와야 돼. 우선은 넌 좀 가만히 이분이 있다가 있어라. 좀 지켜보자. 어쩔 네. 수 없다. 지금 네, 저도 괜히 그 생각입니다. 뭘 네. 하기가 참 어렵게 해놨다. 네. 근데 그게 사실 정책의 의도였어요. 네, 의도대로 우선은 간다. 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우선 있다가 우선 네. 코스피 쪽을 좀 사라. 사실 정책의 의도는 그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저는 갑자기 만약에 사람들이 그럼 이 눈길이 다 코스피로 네. 가면 네. 그거 받아서 집 사면 안 돼 금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네. 뭐 그런 거를 떠나서 네. 지금은 하여간 아주 어렵다. 네. 근데 이럴 때는 잘 알아보고 차분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네, 그러나 시장은 떠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특히 또 이럴 때 좀 잘못해 버리면은 또 이제 어딘가 또 돈이 스텝 묶여 꼬이고 버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팔고 사야지 했다가 갑자기 무주택자 되시면은 그런 분들 몇 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많아요. 지금 막 너무 막 네. 불안해하셔가지고 네, 맞아요. 이거 완전 큰일 났다. 그래서 판 걸 다시 살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판 근데 걸 다시 살려고. 또 이미 올라 있잖아요. 거긴 또 1억이 올랐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한 거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계셔서 네.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 1주택자 분들의 스텝 꼬인 분들이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피해자 같아요, 저는. 네.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순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우선은 지금 매도를 먼저 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매도했다고 치고 이제 매수하려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시면은 계약서 쓰기 전에 대출 알아봐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은? 네, 꼭.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한도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왜냐하면 나는 6억 원까지는 무조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연말로 갈수록 대출 총량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그 한도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계약하기 전에 확실하게 이제 응답 받고 가시는 게 좋죠. 네. 현재 버전으로는 1금융권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해주셨고 네. 2금융권들은 만만치가 않아요. 않다. 네. 뭐 예를 들어 보험 뭐 이런 쪽은요. 네, 보험 쪽도 열려 있는 곳을 찾아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기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모 그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또 신규 접수권까지도 안 받고 있어요. 같이 똑같이. 네. 예전에는 1금융권 많기면 2금융권이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시장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2금융도 하여간 지금 정부에서 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네.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선 성공했죠. 네. 극단적으로 P2P를 쓰고 싶어도 못 쓴다. 네, 왜냐하면 한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원 제한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뭐 정말 부모님, 친구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면 지금 대출을 받는 건 정말 쉽진 않다. 쉽지 않은 시장이 됐다. 네. 그런 상황이라면 정말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게 나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네, 남들도 다.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네. 너무 막 급하게 다니려고 하시면 네.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럼 반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현금으로 어차피 할 거였는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괜찮겠네요. 네, 왜냐하면 조정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시세 대비 저는 한 5에서 10% 떨어진 매물 정도는 만약에 상급지라면 그리고 입지력이 바탕된 곳이라면 충분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정된 매물을 찾으시려는 현금 부자분들에게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네.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압구정에 막 10억 빠졌다. 그래서 폭락이다 하는데 압구정 10억 빠진 게 10%예요. 10%. 10% 빠진 거라서 네. 그 정도는 원래 조정기 때 이렇게 왔다 네. 갔다 하는 거라서. 네. 그리고 뭐 압구정 사신 분들이 단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네. 그런 이제 등락에 이제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이런 대출 규제라는 게 사실 이 시장에 되게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 상황에선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다음 단계를 좀 대비를 해야 준비하면 된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가 조금 더 강해질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럴 것 같고 내년이 되면 네. 다시 은행들도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잔금으로 해서 지금은 매물을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작년 말에도 연초 되면 좀 풀리겠죠 했는데 생각보다 안 풀리다가 지금 딱 잡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한 3, 4월 잠깐 풀린 것 같은데 네. 이게 계속 짧아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상반기가 되면 열리는 은행들은 지금보다는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우선은 한 3에서 한 5개월 정도 남은 이 하반기에는 우선 좀 돈을 열심히 모아보자. 네. 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에 전세냐 월세 둘 중에 하나라면 월세로 가 있어야 될 거. 만약 집을 사야 된다면. 왜냐면 전세 들어가 있으면 또 2년 묶여버리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냐하면 그 금액 자체가 너무 묶여 있으면 나중에 못 뺄 수 있으니까 네. 월세로 하면 훨씬 가볍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월세로 좀 가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일 네, 수는 선택일 수 있을 것 있다. 같고 보증금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보증금 대비해서 그러네요. 네, 월세로 보증금을 좀 낮춰서 현금을 최대한 이제 보유를 하신 다음 몸을 가볍게 하고 그다음 텀을
노리시는 게 그리고 시장에 머물러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꿀팁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근데 뭐 사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해놔가지고. 근데 또 사실은 하지 않을 때 하지 않고 그대로 기회를 보는 것 또한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지 않아야 되는 걸 안 사는 것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번 대책이 나올 때 어쩔 수 없다라고 이해한 게 왜냐면 6월 초중순에는요 막 진짜 뭐 일주일에 막 1억, 2억, 3억씩 그러니까요. 올라가는데 그게 맞나라는 생각도 이렇게 들었어요. 해도 되나?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산다고 하니까 음. 이거 사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사시지? 막 그랬는데 네. 역시 어김없이 항상 시장이 과열되면 더 강력한 게 나오니까 맞아요. 그리고 가장 쓸 수 있는 카드, 좋게 쉽게 네. 쓸 수 있는 카드는 대출 규제니까요. 네. 그래서 차라리 요번에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지금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그 팁을 드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위주의 오늘 얘기였거든요. 네. 이 사실 지금 내가 대상이 안 된 분들은 그게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당장 내가 지금 돈줄이 막히고 뭐 지금 자금이 막 꼬이고 하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란 그쵸. 말이죠. 네. 이런 분들한테 뭐 위로나 조언의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좀 손품과 발품을 팔아보시면 되는 은행은 분명히 한 군데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회를 놓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지나놓고 보면 그게 기회를 놓친 게 아니라 오히려 잘 기다렸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고 그다음에 심리가 위축될 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사지 않을 때 사지 않는 것도 아까 제가 또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장에서 내가 어느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럴 때 임장을 다니면 훨씬 부동산 소장님이 브리핑도 잘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공부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매물을 좋은 매물을 잡기 위해 제대로 공부하는 시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요럴 때 이제 관심도 같이 멀어지시는데 그러면 네. 또 다음 기회를 놓치니까 요럴 때 반대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공부 좀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풀팽님 모시고 대출 시장 분위기부터 앞으로 어떻게 예상되는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포지션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